자, 당시 선대위 공명선거 추진단장으로 실무 책임자를 맡고 있었던 이용주 의원이요. 오늘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으나 여러 언론에서 현재 이유미가 제보의 조작을 당에 지시하였다든지 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혀줍니다. 이유미가 4월 22일경부터 이준서를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나는 과정에서 문주정 관련 자료들을 구하고 상의하고 자료를 보내는 과정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저희들이 5월 5일 발표하기 이전 이후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준서와 이유미는 이 제보 조작에 대해서 공모한 건 아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유미 당원이 혼자 한 거다. 위로 보고도 안 됐고 지시한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게 핵심 주장 내용입니다. 해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요. 이유미 당원이 본인의 핸드폰으로 1인 3역을 하면서 꾸며낸 일이다라고 그 설명까지 했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이유준 기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문준용 씨의 동료인 김모 씨와 그리고 이유미 씨가 나눈 이런 대화 내용입니다. 일단 폰이 3개가 휴대전화가 등장하는데요. 네. 하나는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입니다. 네. 그리고 자신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하나 더 활용하고 네. 또 이유미 씨의 아들 휴대전화를 활용합니다. 네. 그래서 1인 3역을 결과적으로 한 꼴이 되겠는데요. 네.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혼자서 지금 질문을 하고 혼자서 다른 전화기로 답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스펙을 만들어주려고 규칙도 어겨가며 억지로 꽂아 넣은 거 맞죠? 라고 하니까 회사 휴대전화로 시원찮은 아들 장래가 걱정돼서 약간의 힘을 발휘한다고 이해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자작극처럼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자, 1인 3역해서 꾸며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었다. 네. 아까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해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이용주 의원이 기자간담회 공개한? 가지면서 공개한 5월 6일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팩트를 준비해야 된다. 네. 라고 이제 이유미 씨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이유미 씨는 제보자가 이제 그만하자는 입장이다. 좀 네.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증빙을 못하면 역풍이 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걸 본다면 이게 5월 6일자 상황이에요. 네. 국민의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한 것은 그 전날인 5월 5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당시에 증빙을 못하면 역풍이 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 폭로한 이 사안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미 5월 6일날 시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증빙을 못하면 역풍이 분다라고 그렇죠. 이유미 씨한테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확실한 어떤 증거관계, 사실관계를 가지고 폭로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죠. 이미 5월 6일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을 조작 여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럼 당시에 그런 주장을 할 때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미 당사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것이.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용주 의원이 공개한 이 부분은 해명도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이 법적으로 봤을 때 불리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 뭐 네.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방금 소 편집국장께서 얘기해 주신 얘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된 설익은 제보 내용을 갖고 너무 일찍 터뜨렸을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근데요. 이용주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장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언론에 나와서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다.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설익은 제보가 아니라 여러 번 중복 크로스 체크한 이런 제보다라는 식으로 발언해요. 그러니까 저 이용주 의원의 발언과 아까 카카오톡에서 전 최고위원과 주고받은 이 내용이 똑같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조작됐다라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 몰랐을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 폭로한 내용 자체가 이게 100%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은 이용주 의원도 알고 있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 나온 대화 내용만 봐도.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그 당시에 발표를 하고 나서 거의 뭐 성명을 막 20회 이상 내면서 엄청난 융단 폭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돌이켜 본다면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그걸 공개를
하고. 정식으로 공당에서 했고 그걸 가지고 막 부풀렸다는 이 책임은 이 조작 여부와 관계없이 그건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요. 이 그때 공개했던 음성, 통화 내용,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가짜, 조작된 내용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미 씨와 이유미 씨의 남동생의 통화 내용으로 밝혀졌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요. 그때 당시의 통화 내용을 다시 들어보면 굉장히 어색한 대화였다는 거를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짜고 친 그런 상황 함께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조작된 연기였다는 걸 알고 들으니까 말투가 굉장히 어색한 게 이제 느껴지네요. 근데 사실 저게 공개됐을 당시에도 상당수의 기자들이 의심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5월 6일 날 대화 내용을 이제 공개했지만 그 자체가 기자들이 계속 자,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보도할 네. 수 있냐. 그래서 당시 5월 6일자도 그렇게 크게 쓰는 언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정도를 기사화한 거지 이건 사실인 것처럼 보고 한 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보자 자체가 신원이 불분명한 상태고 이유미 씨가 파슨스 스쿨 동료라고 했지만 또 바로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는 그런 동료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다음 증거를 내지 않고는 그냥 곤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이 불거진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전 국민에게 사과를 했었죠. 근데 사과 직후에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또 특검을 하자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이 특검을 두고도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갈래로 갈라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입장을 두고 갈라지고 있는데 일단은 특검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 핵심 아니냐.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른바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의원들이 좀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그렇게 된다면 물타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어떤 반성, 사과하는 진정성이 희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오히려 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국민의당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미 이제 문재인 이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호남 지역의 여론이 굉장히 지금 그렇죠. 문 대통령이 호의적인 쪽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섰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위기를 막고 있는 속에서 이번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네. 이번 사태는 또 안철수 전 대선 후보에 대한 책임 논란을 바로 또 번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하나의 그림으로 본다면 국민의당의 정치적인 뿌리였던 호남 지역이 이미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안철수 전 대선 후보라는 당의 어떤 중심축, 이 줄기가 되는 인물까지도 이번 사건으로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향후에 국민의당의 어떤 정치적인 분화 네.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 네. 그래서 의도했지는 않았겠지만은 이것이 향후에 어떤 정계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닌가. 하는 정계 그런 재편이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제 합쳐지는, 그러니까 민주당에 흡수되는 그 경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일부는 이제 민주당으로 가고 일부는 네. 또 뭐 바른정당과 합치고 이렇게 좀 쪼개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뭐 그런 그렇게 되면 또 홍준표 전 후보가 이걸 또 예측한 게 돼버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계속 그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양당 구조로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뭐 대단한 고수가 아니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여야가 합치지 않고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되기 때문에 모두 양쪽 모두가요. 그래서 뭐 그건 굉장히 뭐 대단한 예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요,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 장롱 서랍이나 책상 서랍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희귀 동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냥 동전들, 요즘은 신용카드 시대다, 전자결제 시대다 해서 이 골칫덩이 신세가 된 동전 이야기인데요. 잘하면 로또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또가 될 수 있는 동전 때문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기를 당한 겁니까? 네, 1998년도에 만들어진 500원짜리 동전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네, 이 동전이 매우 희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장터에서 비싸게 팔리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중고장터에 내놓아 팔다가 걸린 네. 사람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지금 카톡이라고 하죠. 여기 SNS 메신저에서 이렇게 서로 거래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는데요. 이게 인터넷으로 이제 직거래, 중고거래 장터에서 연락이 돼서 서로 이제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주고받은 메시지죠. 그렇죠. 전화번호나 이런 걸
파악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네. 실제로 여기 오른쪽에 보면 화면 캡처까지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네요. 손에 쥐고 있는 동전. 네, 1998년이라고 저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게 되고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74명으로부터 무려 3,700만 원의 금액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동전을 거래하는 것,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친 그런 사건인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 500원짜리 동전이 도대체 얼마나 비싸게 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네,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이게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느 시기에서는 좀 특이점이 발현되는 이런 동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동전의 값어치가 나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 화면이요. 지금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본 광고 전단 화면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1998년 500원짜리 동전을 매입합니다. 현금 즉시 지급을 하니까 상태가 나쁜 건 40만 원, 좋은 거는 70만 원까지 현금을 주겠답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예요. 그러면서 옆에 이런 표를 걸어놨네요. 1970년도에 발행된 100원짜리 동전은 이 발행 개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마 희귀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 동전도 삽니다. 이런 광고가 인터넷에 수도 없이 떠 있는 걸 제가 찾아봤는데요. 자, 저런 동전들 희귀성 때문에 저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1998년 하면 우리가 IMF가 1997년에 발생했으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요, 동전 생산도 정부에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500원짜리 동전이 8,000개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수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희귀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값어치가 매우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1998년도에는 거의 동전을 생산하지 않았고 기념으로 갖는 동전만 8,000개 딱 만들었다고 합니다. 500원짜리 동전을요. 그러니까 수집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 8,000개 중에 하나인 1998년도 500원짜리 동전을 꼭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동전, 화폐 경매 전문가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10원짜리는 그 합금의 비율이 바뀌어서 색깔이 변한다든가, 뭐 황동화, 적동화 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싸진 경우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500원짜리는 98년에는 유통용 500원짜리는 찍지 않았습니다. 보통 수집가들은 연도별로 모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62년부터 2017년까지 쭉 한 세트가 된다는 게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보관 상태가 좀 좋고, 근데 이게 98년 이빨이 하나 빠졌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돈을 더 주고 살려고 하겠죠.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희귀한 해당 연도의 동전, 수집가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라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경매 전문가에게 설명 들은 몇 가지 동전을 저희가 표로 그려봤는데요. 1970년도에 생산된 10원짜리 동전은요, 동이 88%나 함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적동색이라 그래서 약간 붉은 빛을 띠는 10원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귀성이 있어서 10원짜리 하나가 70만 원에서 80만 원에 수집가들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72년과 74년에 생산된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은 요 해당 연도의 동전의 개수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수집가들 사이에서 15만 원, 3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98년도 IMF 위기 당시에 생산된 8,000개의 동전 가운데 하나, 500원. 크게는 100만 원까지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희귀 동전들, 서랍 속에 동전이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혹시 로또 될지 혹시 압니까? 이우정 기자, 예. 만약에 제가 지금 집에 가갖고 서랍 속에서 이 동전을 찾았다. 이거 어디다 갖다 팔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 골동품 같은 걸 이렇게 거래하는 인터넷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일단 팔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사기당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거기 안 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네. 사례처럼 그럴 수 있죠. 명동 회현동 지하상가에 가면 화폐상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서도 또 전문적으로 많이 수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파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져가서 내가 희귀 동전 갖고 왔으니까 은행에 가서 파는 건 어떻습니까? 은행에 가면 액면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50원짜리 가지고 가시면 50원짜리, 10원짜리면 10원짜리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1998년도 500원짜리 희귀 동전을 가지고 가도 은행에서는 그냥 500원으로밖에 취급을 못 받는 거군요. 그렇죠. 아까 어디라고요? 그 회현동 그 화폐상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 가서 빨리 서랍부터 뒤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다.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설익은 제보가 아니라 여러 번 중복 크로스 체크한 이런 제보다라는 식으로 발언해요. 그러니까 저 이용주 의원의 발언과 아까 카카오톡에서 그 전 최고위원과 주고받은 이 내용이 똑같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조작됐다라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 몰랐을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 폭로한 내용 자체가 이게 100%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은 이용주 의원도 알고 있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 나온 대화 내용만 봐도.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그 당시에 발표를 하고 나서 거의 뭐 성명을 막 20회 이상 내면서 엄청난 융단 폭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돌이켜본다면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그걸 공개를 하고. 정식으로 공당에서 했고 그걸 가지고 막 부풀렸다는 이 책임은 이 조작 여부와 관계없이 그건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요. 이 그때 공개했던 음성, 통화 내용,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가짜, 조작된 내용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미 씨와 이유미 씨의 남동생의 통화 내용으로 밝혀졌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요. 그때 당시의 통화 내용을 다시 들어보면 굉장히 어색한 대화였다는 거를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짜고 친 그런 상황 함께 들어보시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걸 본다면 이게 5월 6일자 상황이에요. 네, 국민의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한 것은 그 전날인 5월 5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당시에 증빙을 못하면 역풍이 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 폭로한 이 사안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미 5월 6일 날 시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증빙을 못하면 역풍이 분다라고 그렇죠. 이유미 씨한테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확실한 어떤 증거관계, 사실관계를 가지고 폭로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죠. 이미 5월 6일 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을 조작 여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럼 당시에 그런 주장을 할 때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미 당사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것이.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용주 의원이 공개한 이 부분은 해명도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이 법적으로 봤을 때 불리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 뭐 네.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방금 소 편집국장께서 얘기해 주신 얘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된 설익은 제보 내용을 갖고 너무 일찍 터뜨렸을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근데요. 이용주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장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언론에 나와서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 자, 당시 선대위 공명선거 추진단장으로 실무 책임자를 맡고 있었던 이용주 의원이요. 오늘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뭐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으나 여러 언론에서 현재 이유미가 제보의 조작을 당해 지시했다든지 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혀집니다. 이유미가 4월 22일 전부터 이준서를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나는 과정에서 문주정 관련 자료들을 구하고 상의하고 자료를 보내는 과정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저희들이 5월 5일 발표하기 이전 이후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준서와 이유미는 이 제보 조작에 대해서 공모한 건 아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유미 당원이 혼자 한 거다. 위로 보고도 안 됐고 지시한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게 핵심 주장 내용입니다. 해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요. 이유미 당원이 본인의 핸드폰으로 1인 3역을 하면서 꾸며낸 일이다라고 그 설명까지 했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이유준 기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문준용 씨의 동료인 김모 씨와 그리고 이유미 씨가 나눈 이런 대화 내용입니다. 일단 폰이 3개가 휴대전화가 등장하는데요. 네. 하나는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입니다. 네. 그리고 자신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하나 더 활용하고 네. 또 이유미 씨의 아들 휴대전화를 활용합니다. 네. 그래서 1인 3역을 결과적으로 한 꼴이 되겠는데요. 네.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혼자서 지금 질문을 하고 혼자서 다른 전화기로 답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스펙을 만들어주려고 규칙도 어겨가며 억지로 꽂아 넣은 거 맞죠? 라고 하니까 회사 휴대전화로 시원찮은 아들 장래가 걱정돼서
약간의 힘을 발휘한다고 이해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자작극처럼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자, 1인 3역해서 꾸며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었다. 네. 아까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해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이용주 의원이 그 기자간담회 공개한. 가지면서 공개한 5월 6일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팩트를 준비해야 된다. 네. 라고 이제 이유미 씨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이유미 씨는 제보자가 이제 그만하자는 입장이다. 좀 네.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증빙을 못하면 역풍이 분다. 이렇게 네.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조작된 연기였다는 걸 알고 들으니까 말투가 굉장히 어색한 게 이제 느껴지네요. 근데 사실 저게 공개됐을 당시에도 상당수의 기자들이 의심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5월 6일 날 대화 내용을 이제 공개했지만 그 자체가 기자들이 계속 자,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보도할 네. 수 있냐. 그래서 당시 5월 6일자에도 그렇게 크게 쓰는 언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정도를 기사화한 거지 이건 사실인 것처럼 보고 한 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보자 자체가 신원이 불분명한 상태고 이유미 씨가 파슨스 스쿨 동료라고 했지만 또 바로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는 그런 동료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다음 증거를 내지 않고는 그냥 곤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이 불거진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전 국민에게 사과를 했었죠. 근데 사과 직후에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또 특검을 하자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이 특검을 두고도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갈래로 갈라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입장을 두고 갈라지고 있는데, 일단은 특검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 핵심 아니냐, 그 부분까지도